여성을 위한 시사정보 프로그램 KBS 1라디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됩니다. 네,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는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문자, KBS 콩, 또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의견 실시간으로 주시면서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고요.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 유튜브, 네이버, 다음으로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이렇게 치시면은 뉴스픽 코너를 챙겨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요 뉴스 살펴보죠. 뉴스픽 두 분 자리해 주셨어요. 도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혜연 시사평론가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앞서 이제 소일거리를 어떻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계시나 이렇게 여쭤봤는데 두 분한테도 좀 여쭤보죠.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제 요즘 생활의 키워드가 한 마리 우두둑입니다. 우두둑은 뭐예요? 몸에서 나는 소리 아닌가요? 맞습니다. 연초에 늘 일기장에 올해부터는 운동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스트레칭으로부터 하자라고 했더니 몸에서 우두둑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예. 제가 그동안 건강이 참 소홀했구나라는 거 반성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사실 코로나19를 계기로 좀 쑥스러웠던 안부 전화를 가끔 드리거든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 예, 오히려 이런 일을 계기로 뭐 그쪽 지역 괜찮으신가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라고 해서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로 몸은 떨어져 있는데 오히려 전화 한 통화로 또 마음이 가까워지는 듯한 그런 느낌도 받는 것 같습니다. 참 중요하네요. 네. 예,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송 박사님? 예, 지금 어떻게 보면은 참 좋은 사람들하고 마주 앉아서 이야기 나누며 맛있는 음식도 먹고 이랬던 소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소중했나 이런 걸 다시 한번 느끼는데요. 저는 이제 오늘 주제에 있겠습니다만 대구에 계신 엄마가 올라와 계세요. 그러면 자체 격리 거의 워낙 요즘 나가서 대구 말쓰면 대구에서 왔냐 이러기 때문에 예. 오시자마자 이제 거의 뭐 자체 격리를 한 2주 이상 하고 계시는데 엄마가 너무 답답해 하시는 거예요. 나가지를 못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예, 뭐 하초 같은 거 사서 와서 집에서 키우고 예, 계시고. 지금 물도 주시고 또 심심하시면 냉장고를 열어서 정리를 시작하셔서 제가 같이 하다 보면 하루가 금방 가는 것 같습니다. 6985번 님도 안부 문자 사진, 6755번 님도 지인들에게 안부 전하고, 이지영 님은 2,500원에 목욕탕 이렇게 쓰셨는데, 가도 되나? 네, 박진호 님은 정유실의 뉴스 브런치 애청이 소확행이다 이렇게 또 써주신 분도 계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이분들의 소확행을 위해서 또 진행을 해보죠. 첫 번째 뉴스는 정부가 대구 지역 환자를 안 받는 그 병원에는 행정력을 동원하겠다. 그리고 또 거짓 진술을 해서 방역에 혼란을 주는 환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한다. 이런 지금 보도가 나왔는데 전혜연 평론가께서 내용을 확실하게 좀 전해 주시겠어요? 예, 말씀해 주셨듯이 뭐 대구 지역 자체가 지금 어렵지만 그곳에 계셨던 것 자체를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요. 다만 최근 사례를 보면 의료진이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방문 경로나 최근 어디에 계셨는지 물었을 때 좀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필요한데 최근 드러난 사례를 보면 일부 환자들이 의료진에게 사실을 말하지 않아서 좀 혼선을 빚는 사례가 있었죠. 그 사례 잠깐 소개를 드리면 서울 백병원에 입원 중이던 70대 여성 환자가 코로나19 확진이 돼서 이 병원의 병동 일부가 폐쇄됐습니다. 네. 이 과정에서 두 가지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첫 번째로는 병원에서 이 환자에게 대구를 방문한 적이 있느냐. 왜냐하면 혹시나 가능성을 타진해야 되는데 없다라고 부인했었다라는 예. 점 한 가지죠. 의료진에게 좀 거짓 진술을 했기 때문에 혼선이 있었다는 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 환자의 주장을 보면 사실 여부는 지금 당국에서 조사를 하고 있지만 또 한 가지의 문제점이 드러났는데요. 이 환자가 왜 거짓말하게 됐냐. 서울에 와서 다른 병원에 예약을 했는데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못 받았다라고 주장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어쨌든 이런 점 때문에 방역에 혼란이 있을 수 있고 또 뒤늦게 확진자가 나오다 보면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병원들이 일부를 폐쇄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렇죠. 정부에서 두 가지 방침을 밝혔는데요. 첫 번째로는 환자가 일단 거짓 진술을 하면 안 된다. 지금이 워낙 특수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정확한 사실을 말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환자 입장에서는 불안감도 있고 긴장되겠지만
이게 감염병이잖아요. 그렇죠. 주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정확하게 진술해 주시는 게 필요하실 것 같고요. 두 번째로 그러면은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로 진료를 의료진이 거부할 수 있냐. 사실 없는데 이 처벌에 관해서는 조금 의견이 엇갈리는 게 예를 들면 다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던가 상황이 여의치 않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는 뭐 처벌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이 워낙 환자들을 돌봐야 되는 게 중요한 시기인데 그렇죠. 의료진이 이랬을 경우에 또 합리적 이유가 없을 경우에는 당국에서도 행정력을 동원해서 처벌을 할 수도 있다라는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환자의 건강권과 또 병원에서 쳐야 되는 의료기관도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그렇죠. 논점이 다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일부 신천지 교인들의 거짓 또 뒤늦은 그런 진술이 방역에 좀 어려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 또 코로나19 감염자 수가 많은 지역에서 왔다고 진료를 거부하는 일은 뭐 차별일 거고 방역막에 또 구멍을 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요. 두 분은 이번에 이 보도를 보시면서 어떤 생각들 하셨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대구를 놓고 보는 감정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를테면은 대구 이외의 지역에서 대구를 언급할 때 그 느낌과 또 대구에 있는 시민들이 느끼는 느낌이 네. 굉장히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대구에 있는 분들은 서럽고 화난다 이런 말씀을 좀 하세요. 왜냐하면 대구의 신천지 교인들을 중심으로 워낙 감염이 많다 보니까 대구 전체가 대구에서 산다거나 대구에서 왔다 그러면 일단 뭔가 좀 불편한 그런 느낌을 바로 가지다 보니까 이거 뭐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얘기를 하지만 낙인 찍기의 느낌을 조금 가지시는 것 같고 마음의 거리까지 너무 깊게 생기는 게 아닌가 이래서 저는 대구에서 뭐 오시거나 아니면 대구 출신 분들이 그 코로나가 아니라도 기저의 어떤 중증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다른 병으로도 병원에 가실 수가 있는데 만약에 대구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진료를 거부했다 그러면 이거는 처벌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다른 거짓말을 낳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병원에 가서 거짓말로 숨긴다. 이건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뿐만이 아니라 벌금까지도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고의로 진술하지 않았다면은 지금은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지만요. 다음 달 5일부터는 법이 바뀌어서 1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까지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전혜연 평론가께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뭐 처벌이나 사후 제재가 필요하기는 한데 지금 우리 사회의 분위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한 부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일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본인의 잘못이 아니라 주변에 의해서 감염이 된 거잖아요. 대구에서 활동 중인 응급 의료진 중에 한 분이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점을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코로나 의심 증세가 돼서 그분들을 모시러 가면 그분들이 주변의 얼굴이 알려질까 봐 고개를 푹 숙이고 차를 타는 모습을 보고 너무 속상했다. 그러니까 사실 이분들도 국민이고 우리도 누군가 원치 않게 감염병에 감염될 수 있잖아요. 사회에서 물론 뭐 거짓말하거나 이런 부분이 비판할 수 있지만은 단지 확진자가 됐다는 이유로 너무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언론도 그렇고 일부 시민들이 너무 비과학적 가짜뉴스로 유통시키거나 대구에 대해서 지나치게 상황을 극단적으로 묘사하는 기사들이 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 언론에서 대구 시민들이 사재기를 한다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다른 언론사들이 직접 현장을 가보니 뭐 1000개 중에 한두 개 너무나 아주 드문 사례였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대구 시민들을 너무 과하게 묘사를 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좀 차분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점은 언론과 전문가들도 지적을 해야 되겠지만 일부 사례를 놓고 마치 모든 지금 시민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처럼 묘사하는 것은 대구 시민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인권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허점은 없는지 짚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힘든 시기에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지는 못할 망정 어떤 상처를 들쑤시는 건 하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 좀 뭐 대구는 손절해도 된다든지 아니면 코로나 사태가 대구 사태이다 이런 식의 또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언론이나 아니면은 좀 지각 있는 정치인들이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해야 되는 시기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2569번님이 지금 대구신데 안방 소일에도 이제 인내심이 필요한 것 같다. 요즘에 대구는 출래 불사춘이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 다음 뉴스는 저희가 어제 속보 처리를 좀 하느라고 얘기를 들려다가 이제 말았거든요. 고 문중원 기수의 장례 소식. 조금 내용이 더 나온 것들이 있어서 오늘 이제 한꺼번에 저희가 같이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 한국마사회하고 문중원 경마기수 시민대책위가 합의서 공중 문제 두고 다시 갈등 빚고 장례 일정이 중단되는지 마는지 하다가 중단될 뻔했었죠. 그리고 또 더 어떻게 됐는지 진행 상황을 송 박사님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어제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요. 그 문중원 기사가 지난해 11월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유서의 내용에 의하면 네. 말을 대충 타라는 부당한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기수로서 한계를 느꼈다. 그래서 조교사가 되고자 면허를 취득했지만 마방을 배상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도 뭔가 채용 비리가 있었다. 이런 식의 유서를 남겼는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마사회의 어떤 적폐를 청산하고 진상 규명을 하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유가족과 이제 노총들이 99일 동안 투쟁을 했었습니다. 그랬다가 겨우 이제 마사회랑 이제 합의에 이르러서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는데 조금 늦춰졌던 이유가 공증을 했던 겁니다. 공증을 이행하려고 했는데 그 공증의 내용이 뭐냐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하겠다고 했는데 기존의 시민대책위가 마사의 적폐 권력 해체를 위한 대책위원회 구성을 하겠다 이랬더니 그 문구가 문제가 있다 이래서 공증을 미룬 겁니다. 공증이 뭐냐 하면 공적 증명이죠. 그래서 어떤 그 법률 관계나 사실관계를 사적으로 합의를 하지만 거기에 법적인 효력이 부여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마사회와 갈등이 있다가 몇 시간 뒤에 마사회에서 좀 공증을 진행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해서 무사히 장례식은 지금 치룬 이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장례는 마무리했지만 공증 문제가 조금 불투명하게 남아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 문중원 기수의 그 사망 사건부터 어제 장례까지 어떻게 보셨는지 두 분 얘기를 좀 들어보죠. 올해 1월 국회에서 이 문제를 놓고 토론회가 벌어졌었는데요. 네. 당시에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 활동했던 상임 활동가들이 이런 문제를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울 경마공원하고 부산 경마공원의 방식이 약간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서울 경마공원은 이런 방식이 아닌데 부산 경마공원의 특징이 뭐냐. 순위 상금으로만 임금을 주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네. 그렇다면 순위에 따라서 임금이 너무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관련자들이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요. 그리고 또 뭐 경마 자체가 순위가 있는 경기이긴 합니다만 자칫하면 이것이 지나친 경쟁이라든가 그렇죠.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또 지적이 안전에도 나왔습니다.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 경마공원이 2004년에 개장을 했는데요. 저도 이 뉴스를 찾아보고 깜짝 놀랐는데 고인 문중원 씨를 포함해서 기수 4명, 말 관리사 3명을 비롯해서 7명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 문제가 쌓였다가 터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왜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났는지 정말 정부와 관계 부처에서 좀 정밀하게 들여다보고 이번 기회에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안타까웠던 점은 내부에서 이런 의견 수렴이 안 돼서 결국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이 나온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쪽이 노동자들에게 있어서 사각지대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말씀해 드렸듯이 시스템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일을 하는 종사자들의 건의사항이 뭔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중재하는 들어봐야 된다. 그렇죠. 100% 합의안이 만약 어렵다면 그래도 최소한의 어떤 합의안은 이번에 반드시 마련돼서 좀 진행이 되어야지 언제까지 우리나라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극단적 선택을 해야만 길을 기울어지는 시스템인지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사각지대에 있던 분들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구조적인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 마사회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존의 7분이나 이 유명을 달리하면서까지 문제가 많은 조직이라고 한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좀 더 철저하게 들여다봤어야 되는 게 아닌가. 한 사람의 생명이 사라진다는 것, 그러니까 천금보다 귀한 목숨을 놓으면서까지 절박하게 주장하려고 했던 게 무엇이냐를 들여다봐야 돼서 또 다른 제8의 이런 슬픔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하고 책임자 처벌도 해야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그런 선택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본인도 그렇지만 남아있는 가족들과 주변의 고통이 매우 큽니다. 그렇죠. 제 주변에 아는 지인이 본인의 친구가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굉장히 자책을 많이 하는 걸 봤습니다. 그때 힘들다고 의논을 했을 때 내가 왜 좀 더 도움을 주지 못했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마음 아파하는데 가족들의 아픔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마사회에서 어떤 채용 비리라든지 갑질이 있었다면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철저하게 밝혀서 또 다른 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내부 고발 형식으로 네. 이런 분들의 권익을 보호해야 되는 것이고 내부 고발을 하게 되면 이런 얘기를 하죠. 조직의 배신자로 찍히거나 생계가 막막해지거나 그렇죠. 이렇게 돼서 용기를 못 내는데 우리 사회가 좀 더 투명해지기 위해서는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부 고발자의 안전을 우리가 위해 줄 수 있도록 공적 기금 따로 마련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좀 더 공정한 사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더공감 여성정치연구소 송문희 박사,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이제 뉴스픽 진행하고 있는데요. 자, 세 번째 뉴스로 좀 가보겠습니다. 오는 6월부터 지금 아파트 같은 이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 이외에 뭐 청소라든가 조경이라든가 이런 업무들을 맡기지 못하게 된다는 그런 내용의 보도가 나왔어요. 전혜연 평론가께서 좀 정리해 주시겠어요? 보통 아파트 경비원분들 이렇게 하시는 일을 보면 재활용 쓰레기도 분리수거도 같이 해주시고, 해주시고, 예. 화단이 지저분하면 화단 정리도 해주시고 이런 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사실 이거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경비업상의 아파트 경비원의 업무는 말 그대로 뭐 도난이라던가 네. 화재라던가 또는 뭐 그 밖에 혼잡으로 인한 위험 발생을 방지하는 일이지 이런 일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사실 관례상으로 이런 일이 현장에 있었는데 경찰에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5월 말까지 계도 주간을 주고 네네. 6월부터는 단속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업계에서도 이 문제로 여러 가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을 철저히 준용을 해서 이분들이 본래의 업무에 충실하게 해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오는 반면에 일각에서는 이럴 경우에 오히려 주택업체에서 경비 업무를 하는 업무와 그렇지 않은 업무를 구분해서 하다 보면 또 다른 인력이 네. 필요하다 보면 오히려 사람을 줄이는 방식으로 자꾸 고민을 하게 될 거다. 경비 업무는 또 줄이고. 그렇죠. 그러면은 예. 오히려 그나마 있는 경비라는 일자리마저 사라지게 되는 효과가 나올 수도 있다가 부정적인 어떤 역효과겠죠. 네. 그런 의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경찰에서는 6월부터는 이런 혐의에 대해서 단속을 하겠다고 밝힌 상황입니다. 6월부터. 네. 자, 경비업법을 준수하는 거는 현실에 맞지 않고 또 경비원들이 대거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자리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잃을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고 잘못된 건 좀 바로잡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그런 의견도 있고 상반된 의견, 현실을 받아들여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될 거냐 하는 다른 의견들이 있고요. 공동주택 경비원의 경비업법 적용을 또 제외해야 한다 이런 뭐 주장도 있는 모양인데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안은. 이게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어떤 현실적인 걸 감안해서 이렇게 처벌이나 이런 걸 못했지만 판례가 나온 이상은 계속 미룰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네. 6월은 너무 급합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는 이게 현실에 대한 좀 인식이 부족한 게 아닌가, 현실을 너무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저랑 좀 친한 경비 아저씨가 계셨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해요. 굉장히 고용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60이 조금만 넘어가면 나가라고 한다. 그래서 난 아직 건강하고 더 일할 수 있는데 이런 말씀하셔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툭하면은 경비를 줄인다고 네. 비용 부담을 줄이겠다고 경비 수를 좀 줄이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가뜩이나 불안한 현실에서 만약에 이런 식으로 경비가 경비 업무만 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변하겠습니까? 좀 더 젊은 경비를 선호한다든지 아니면 전자 경비로 시스템을 바꿔버리고 사람이 아닌. 네, 사람이 네. 아닌 그렇게 하고 그 일을 다른 일 뭐 청소라든가 다른 일을 하는 거는 별도로 또 계약을 해서 채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계신 경비원들은 굉장히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그렇겠네요. 봅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상의 문제가 있다면은 이 경비업법에서 이 지금 경비원들을 좀 분리해서 낸다든지 현실에 맞는 이런 법을 다시 만들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한국주택관리협회에서 말씀해 주신 이런 의견을 담아서 의견을 제출을 했다 국토부에. 네. 국토부가 관련 부서거든요. 그래서 예. 어떤 논의가 될지 하나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 택배 업무를 그럼 어떻게 봐야 되냐. 많은 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은데 네. 택배는 이제 도난 방지를 위한 행위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또 경비실에서 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법 해석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게 새로운 그 주거 공간이 아니면 택배를 뭐 예전에는 받는 곳이 따로 있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단지에 무인 택배함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이런 경우에는 경비원이 택배를 보관하면 조금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하니까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주차 관리 업무는 경비업 영역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불법 주차를 단속해야 주차장이 안전할 수 있는 거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한번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특히 이제 제가 경비원 분들하고 대화를 좀 해본 이 아이템을 받고 이 택배 업무에 봐서 받는 스트레스가 엄청나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도난의 우려가 경비실에 도도 있는데 예. 그러면은 이 물건을 시킨 분도 항의하고 택배 업체에서도 항의하기 때문에 경비실을 좀 너무 자주 택배 보관소를 이용하는 거 좀 자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가장 힘든 업무군요.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예. 안전관리 업무나 이런 걸 더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불만이 없는데 너무 이런 부분에 그 어떤 신경이 쓰이는 것은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그렇군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법 적용도 중요하지만 주민들이 또 택배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경비 업무를 하시는 분들한테 너무 과도한 업무를 주거나 너무 과도한 좀 요구를 하는 것은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 택배 관련해가지고 경비원분이 택배를 배송해줄 필요도 없는 거거든요. 보관의 의무도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네. 왜 경비원에 대한 갑질 이런 얘기하는데 어떤 입주자분 중에는 왜 택배를 빨리빨리 안 갖다 주느냐라고 예, 고함을 지르는 분을 봤는데 예. 이것은 갑질이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어제 하루 추가 확진 들어온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립니다. 131명 그리고 누적 확진자는 7,513명으로 지금 속보가 들어왔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어제 하루 추가 확진이 131명 그리고 누적된 확진자는 7,513명입니다. 자, 뉴스픽 전혜연 평론가 그리고 더 공감 여성정치연구소의 송문희 박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잘 보내시고요. 내일 저희는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정용실의 뉴스 브런치 듣고 계시고 지금 듣고 계신 시각은 10시 29분입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